예,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야당의 반발은 뭐 계속 있어 왔지만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출국을 하루 앞둔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50명이 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얘기하던데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이 환기가 되냐면은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시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외교라는 것이 국익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한일 관계는 단순히 한일 관계가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예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도 이제 그 중요하게 됐고 특히 이것이 안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미래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국익과 관련한 설명은 이렇게 대중들에게 잘 감성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를 건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설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을 찾아와서 50명이나 이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시위를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혁파했어야 되는 정권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때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하니까는 이것을 반일 정서를 들이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제가 소고기 수입 파동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다시 기억을 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어떤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위가 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라앉을지에 대해서 예측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 감정에 이렇게 막 그 불을 질러 놓으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다른 정책을 펴나가는데도 굉장한 난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정부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오고 특히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그 감성적인 야당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저런 그 야당의 반발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의 기시다 정부로부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비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을 향해서 뭐 윤석열 씨라고 한다거나 조선 총덕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자 그런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게 되면 뭐 이제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뭐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강제징용 해법 문제 쟁점으로 떠오르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이 발언 하나 가지고 그것이 쟁점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제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만약 전용기 의원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 해법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 또는 검찰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이걸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번도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당한테 토론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그 반대에 대해서 소위 여당이 무슨 방탄용이다, 사법 리스크 방정이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예요.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막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싸움도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강제법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돌파구들을 즉 정부 여당이 만들려고 한다. 이건 매우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거 하기 전에요. 제발 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가서 막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를 좀 잘하세요. 왜 남만 탓하십니까? 내부에서
그 가장 중대한 5.18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인 거고, 소위 야당의 국회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C자 붙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쟁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자,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사과의 발언을 한다거나, 자, 그런 입장들이 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의 이런 비판들은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의 계속적인 내각의 어떤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아베 담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베 담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속성을 얘기하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를 한다면 저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만약에 그것이 아베 담화를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애매해요. 뭘 오부찌인지 아베인지. 저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야 될 것들은 기시다 총리가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어받을 건지 아니면 아베 담화를 이어받을 건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번에 그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방위를 하는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랬죠. 예. 사실 한국이 이렇게 상당히 급하다라는 인식이 줄 정도로 일본과 이렇게 손을 잡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산의 선을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협조라든지 긴밀한 조율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기시다를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 담아 있으면은 그래도 이 국민 감성이라든지 또는 강제징용의 피해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소위 제3자 변제를 위한 재단을 만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이 재단에 일본 기업, 특히 언필칭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미쯔비시라든지 또는 신일본 제철이 들어간다면은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것이 아주 100% 만족한 대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이 3대 중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자 회견은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언은 없지만 이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이제 아베 담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자민당 정권이 굉장히 우익적인 정권이고 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마치 또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생각하는 정파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므라이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므라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회담의 만찬 장소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서 만찬을 한다. 128년 전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있었고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었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 가서 너무 오므라이스에 취해 있지 않기 바랍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내주고 받은 만찬이니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라는 점입니다. 자,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 강제징용을 이제 배상을 주고 받은 만찬이다.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문을 연 해가 을미사면이 있었던 해와 같은 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거죠. 아마 이제 그 외교의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어떤 그 소위 이제 대접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 일본이 요런 판단까지 계산까지 해가면서 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 강제징용을 내준 대가가 오므라이스냐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아마 그 정의당에서 나온 주장인 것 같은데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가 소고기 수입이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모차 부대가 나오고 정말 광화문에서 거의 전 세계의 언론이 보도를 할 정도의 그런 사달이 났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한미 FTA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미처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여당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국익을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윤석열 씨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극렬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이 일본 이슈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티키타카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나 똑같다라는 건데요. 그 와중에도 적어도 국익이 뭔지는 한번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죠.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구호를 하달받았고 실제로 민노총 주도의 각종 반정부 집회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 시위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 뭐 김기현 대표는 이번 사안을 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종북 세력 타도에 당력을 집중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사자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수사하고 기소해서 이 문제를 판결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이데올로기적인 종북몰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정국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이 안 되는 거 이미 2015년 같은 경우도 유호성 씨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8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집권 여당이 이것이 사실인 양 딱 규정을 하고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는요. 12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의 상황에 처해 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준 금리가 6%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6%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계대출한 서민들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 문제에 올인해도 안 될 상황인데 하여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소재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죠. 야, 저기 간첩이 있다. 공격해야 되고 막 하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있다. 공격하면 좋은 거죠. 그 문제는 공격하기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서민이고 민생 경제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비대위 주번 2번 꾸리고 전당대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국민의힘이 민생 문제 좀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예를 들면 종부몰이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법부 우리의 공권력을 믿으시고 간첩이면 제가 볼 때 유죄 판결 받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요. 진짜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도
모자를 판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문제 이렇게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종북몰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의 이제 첫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신임 지도부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정치인들이 가장 당혹해했던 것이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늘 서독이 동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서독의 요소에 동독에서 침투한 간첩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더군다나 이 민주화되고 북한보다 훨씬 모든 것에 월등한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그 민주노총의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촛불 시위라든지 또는 뭐 정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령받고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대비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지금 확인된 것이 아니라 6년 이상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내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의 위기는 경제이고 민생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이런 세력들은 세력대로 법에 의해서 발본을 하면서 침착하게 여당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중요하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이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은 이런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확인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데에는 전문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환기시키는 점이 있어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첩과 관련해서 또 종북 세력과 관련해 가지고선 침착하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또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종북 몰이를 한다라는 또 이상한 비난을 또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김정은이 존재하는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아직도 암약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데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내살했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실을 알고 뒷조사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뭐 특위까지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전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나 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요. 그러시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였으면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진지하게 또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 우리가 대선 때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좀 만들고. 예. 자, 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뭐 상견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입장이 첫 만남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격주로 만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거부하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약간 신경전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기본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간에 막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오늘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려면 격주를 딱 정해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죠. 아니 어제까지 저한테 범죄자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자고요. 친구도 신뢰가 쌓여야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친구도 한 번 싸우면 서먹서먹해지는 게 이 세상사인 건데 예.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나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당대표도 제가 볼 때는 3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예를 들면 비판하고 비난했던 상대방한테 악수하면서 만나자? 제가 여야가 안 싸우는 건 좀 이상하죠,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민생과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 적어도 쌍방에 대한 존중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존중하지 않다가 이제부터 존중할게요라고 얘기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요, 좀 두고 보고요. 그런지 아닌지. 저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당과 당끼리는 좀 싸우더라도 당대표끼리는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다가도 또 손잡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친구라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김 교수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친구예요? 정적이죠. 권력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명분이 있다면 그리고 국익이라면은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공통 공약 추진단 여야 비상경제회의 이런 거 제안하잖아요. 예.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거 얼른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민생 말로만 했죠. 민생 법안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특위 얘기하고 지금 뭐 대일 관계 관련해가지고 시위한다고 50명이 용산으로 몰려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빨리 잡아 그래 당신 말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라도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자연스럽게 김기현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